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남북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또 이르면 이번 주 대북 특사를 파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청와대 여당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오늘 이 후보자 부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는 등 여야 대치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사실상 좌천당한 전직 경찰 고위 간부가 당시 업무 일지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별장 성폭력 내사 사실을 차관 지명 전에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이 공개한 김학의 원본 동영상 속 피해자가 자신임을 밝힌 여성이 이번 주 검찰에 출석합니다. 김학의 사건의 출발점인 동영상에 대해서 수사단이 본격적인 검증에 나섰습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을 반정부 인사로 규정하고 이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여론전까지 청와대에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아침은 다소 쌀쌀하지만 낮부터는 서울의 기온이 18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따뜻하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공기는 비교적 깨끗하겠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남북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된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대북 특사도 파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사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유력합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4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힌 문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입장을 파악하는 대로 조속히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으로서도 북미 대화 촉진을 위해 회담 결과를 신속히 북측에 설명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고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제3차 북미회담이 열릴 수 있으리라는 그런 전망을 세계에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이른 시기에 대북 특사가 파견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좋았다면서 문 대통령이 오늘 직접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밝힐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주 대북 특사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문 대통령이 발언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오는 화요일부터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이 예정돼 있지만 청와대는 이 기간에 대북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훈 국정원장과 함께 대북 특사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이번 순방에는 동행하지 않는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정 실장과 서 원장은 1차,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각각 앞두었던 지난해 3월과 9월에도 특사단을 이끌고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조만간 파견될 대북 특사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함께 우리 측의 중재 아닌 포괄적 합의 단계적 보상, 이른바 굿 이너프 딜을 설명하고 북한의 수용 의사를 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차 북미 정상회담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미국의 일괄 타결식 빅딜 요구와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만큼 문 대통령이 대북 특사를 통해 북한이 수용할 만한 제안을 할 수 있을지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해법에 관해 빅딜을 우선시하면서도 스몰딜에 대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북 특사를 통해 전달할 중재안도 이 부분을 설명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북한이 오히려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대북 특사 방문을 앞두고 협상에 우위를 점령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안보 편지도 주고받는다며 유화적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초미순회 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특히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 조건을 내려놓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맞는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며 상당한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책임과 이행을 강조하며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재자 역할로 북미 양측의 입장을 계산하며 한반도 문제에 접근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장과 보조를 맞추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한 겁니다. 오지랖도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기할 소지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보다 대폭 축소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중단하지 않으면 남북관계의 결실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역시 남한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대해 엄중한 도발 행위라고 비난하는 등 남한의 전력 증강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진행하기로 한 남북 공동 유해 발굴에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는 등 군사합의 이행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도 이러한 압박의 하나로 풀이됩니다. 우리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는 상황이어서 실제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두 정상이 3차 정상회담 의지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양측의 비핵화 방법론의 차이는 더욱 뚜렷해지면서 탐색전이 길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미국에선 다시 회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뒤 미국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3차 북미 정상회담 의지를 밝힌 김정은 국무위원장. 제3차 초미순회 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이에 만 하루도 되지 않아 3차 정상회담 개최에 긍정적으로 화답한 트럼프 대통령. 하노이 회담 결렬 40여일 만 북미 두 정상 모두 톱다운 협상 재개 용의를 분명히 한 겁니다. 하지만 비핵화 방법론에서는 여전히 한치의 양보가 없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새로운 방법론을, 미국은 핵무기 제거와 제재 해제를 동시에 이루는 일괄 타결식 빅딜을 내밀고 있습니다. At this moment, we're talking about the big deal. The big deal is we have to get rid of the nuclear weapons. 이런 가운데 CNN 방송은 전략적 전환이 없다면 3차 북미 정상회담도 하노이 회담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회의론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미 협상을 시작한 뒤 김 위원장의 입지만 강화됐고 한미연합훈련 유예도 미국의 대응 태세만 약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년 재선 전략에 시동을 걸며 북핵 문제를 외교적 치적으로 활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북미 협상의 진전을 꾀하려는 김 위원장. 북미의 다른 계산법 속에 대북 특사 등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이 대화 회의론을 돌파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다음 주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러시아 현지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북러 관계의 정통한 소식통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내 행사 참석차 24일쯤 극동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이 무렵에 북러 정상회담이 실제로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푸틴 대통령이 오는 26일에서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1대1로 정상 포럼에 참석할 계획이라면서 이 포럼에 참석하러 가는 길에 극동 연해주에 들러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주식거래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 부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면서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딴 장관 후보자 낙마에 이어 이미선 후보자까지 주식 논란에 휩싸이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던 여권은 주말을 지내면서 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청와대의 자체 조사에서 불법적인 주식 거래가 드러나지 않은 데다 이 후보자가 보유 주식을 모두 매각해 여론도 크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의당의 지지에 고무된 민주당은 청문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라며 보수 야당을 향해 역공을 펼쳤습니다. 근거는 없고 불순한 의도만 명백한 고발 공세를 그만두고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에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 후보자 측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이 후보자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는 아예 의혹을 제기한 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 맞짱 토론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작전 세력처럼 거래했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려면 제가 거래하던 그 시점에 무슨 거래량의 이상이 있거나 주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동하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 후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와 남편을 검찰에 고발하고 금융위원회 조사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번 사태를 인사 실패로 규정하고 청와대 인사 책임자의 경질도 요구했습니다. 즉각 사퇴하거나 지명을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청와대의 소위 조조라인 이제 정말 퇴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당 주광덕 의원 역시 후보자도 아닌 배우자와 토론을 벌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오히려 인사 책임이 있는 조국 민정수석과 맞짱 토론을 하자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미선 후보자 남편 뒤에 숨어 카톡질을 할 때가 아니라 국민들 앞에 당당히 나와 저와 맞짱 토론을 하기를 제안합니다. 여야의 대치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법사위 개최 자체가 불투명한 가운데 이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전수환 전 대법관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거래 논란에 대해서 법정박 세상엔 유죄 추정의 법칙이 있는 것 같다며 비판했습니다. 전 대법관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프레임이 정말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알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후보자가 노동법을 전공한 진보 성향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주식거래 의혹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은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2주 만에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다시 앞질렀습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4월 2주차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0.7%포인트 상승한 48%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는 1%포인트 떨어져 46.8%를 기록했습니다. 지역으로 보면 수도권과 충청, 호남에서는 긍정평가가 더 높게 나왔지만 영남과 강원에서는 부정평가가 더 많았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정의당의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2.1%포인트 상승해 9.3%를 기록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2.1%포인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0.4%포인트 각각 하락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8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9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 관련 속보입니다. 과거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다가 사실상 좌천당한 경찰 고위 간부가 당시 경찰 업무 일지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김 전 차관 임명 전에 청와대에 내사 사실을 보고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시간 넘게 검찰 재수사단의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온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 작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 임명 직후에야 별장 성폭력 사건 내사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당시 민정수석 곽상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이 전 기획관은 자신의 경찰 업무 일지를 이를 입증할 증거로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작성한 경찰 업무 일지입니다. 제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 진술을 했고, 이 전 기획관은 지난 2013년 3월 김학의 수사를 지휘하다가 비수사부서인 경찰대 학생지도부장으로 발령됐습니다. 수사기획관 발령 4개월 만에 좌천성 인사였는데 결국 승진하지 못하고 옷을 벗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갑자기 이제 발령이 났는데 발령이 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앞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 내사 과정에 외압을 주고 수사팀 관계자를 좌천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정수석을 지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조만간 다른 경찰 지휘부 관계자들을 소환해 청와대의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이 성범죄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YTN 뉴스에 단독 보도했던 김학의 원본 동영상 피해자가 자신이라고 밝혔던 여성이 이번 주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가 이번 주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문제의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의 뒷모습이 자신이고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소개로 김 전 차관을 만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주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진술에 증거자료까지 제출하였지만 가해자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김학의 사건의 출발점인 동영상에 대해 수사단이 본격 검증에 나선 겁니다. 수사단은 YTN 취재팀이 공개한 고화질 동영상과 동일한 영상을 확보하고 포렌식 분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이번에 A씨를 정식으로 조사하기보다는 관련 자료를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과거 검찰 수사에서도 A씨는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했지만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A씨가 동영상을 촬영한 시기와 장소를 정확히 모르고 심지어 5년 전 입었던 옷을 잃어버렸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 높게 평가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그 검사가 적극적으로 기소를 하지 않았다는 측면이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A씨는 건설업자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해 뇌물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 건설업자 윤씨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수사단은 이르면 이번 주 윤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고 장자연 씨의 동료이자 핵심 증언자인 윤지호 씨가 그동안의 증언 과정 등을 담은 책을 낸 데 이어서 출판 기념회도 열었습니다. 윤 씨는 사건의 진상규명과 장자연 씨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증언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람으로서 해야 됐기 때문에 해왔던 거고 이유를 찾자면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그냥 저 스스로의 삶에서 창피하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평생을 10년 넘게 연기만 하고 싶었던 앤데 그게 좌절되면서 좀 무너졌었어요. 그래서 안 좋은 제안을 언니 나이대가 되면서 처음 듣게 된 거죠. 저는 성상납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그런 제안 자체를 들었다는 게 살면서 가장 수치스러웠던 기억이고 성접대 의혹을 받는 가수 승리의 생일 파티에서 실제 성관계가 있었다는 유흥업소 여직원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7년 승리의 필리핀 팔라완섬 생일 파티에 참석했던 여성들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들은 자발적으로 이뤄진 관계였고 승리의 성접대 지시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부 채용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주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신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비서관은 지난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공모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가 시작된 뒤 현직 청와대 비서관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으로 검찰은 상관인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한 소환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대체로 맑고 완연한 봄 날씨를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쌀쌀한데요.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은 3.9도로 어제 아침보다 5도가량이 낮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껑충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18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 내륙 지역은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제천의 기온이 영하 2도 안팎까지 떨어졌고요. 그 밖의 지역 철원이 영하 2.3도 등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크청한 하늘 아래 봄 햇살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 18도, 대전과 광주 20도, 대구 22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공기도 비교적 깨끗하겠습니다. 내일은 밤부터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대체로 비 소식 없이 하늘 표정이 맑겠습니다. 앞으로 추위 없이 기온은 쭉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면서 한층 따뜻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연덕이 제가 친구들로 갔어요. 탈기야 연락해 주시죠. 건설 이용합니다. 지금 옆에 넘어가 있습니다. 예, 기존 어디십니까? 오전 8시 58분경 인천에서 제주로 가는 여객선 10월호가 침수. 방금 들은 소식입니다. 여객선 조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잡고 있어야 돼. 사람이 밖에 나가지를 못해요. 지금 나가서 헬기를 타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예, 나가야 돼. 나가서 뭐 해야 돼. 해경도 대도하고. 전부 구명의를 다 입었기 때문에 해군 함정이 하나 도착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인명피해는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YTN 속보를 보고 사건을 인지해서 해경에 확인해서 뒤늦게 이 상황들을 알게 된 게 9시 19분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구조헬기가 온 상황이고 그때가 요때가 제일 긴박한 상황이에요. 요때가 갑자기 확 기울어져. 예, 갑자기 1분 사이에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물 들어. 와, 큰일 났다. 5분 만에 하라, 이제 5분 만에. 큰일 났어. 여기서 온 게 100명도 안 되잖아요. 빨리 조치해야지.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 전부터 계속 기울이면서부터 사람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내부 수색은 정확하게 안 했는데 거의 다 나온 걸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그 문이 안 열린다는 전화를 한 번 받았다고. 한 군데 받았다고요? 예. 그러면은 첫날 일단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걸로 봐야 되네요? 예. 무엇보다도 배도 한순간에 가라앉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배가 많이 가라앉았어요. 지금 이 사진과 조금 전의 사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인명 구조를 해가지고 철수를 했거든요. 예, 그때 당시만 해도 조금밖에 안 보였어요. 조금. 지금 방금 들은 소식인데요. 학생들은 전원이 구조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배 밑창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 저한테도 문자 막 날라오고. 홀에 있는 분들 구조하느라 네. 맞을 수까지 있었는데 물이 너무 빨리 차올라서 안에 있던 분들이 못 나오셨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배 안에 사람들이 있는 걸로 유리창 깨라고 막 소리 질렀는데 유리창을 깰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사고가 막 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제일 위층으로 이동을 한 상황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회사 측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해서 사람들 이동을 막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 김성문 씨 조금만 좀 기다리십시오. 제가 어디 긴급한 브리핑이 하나 있는데 그거 듣고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브리핑 한번 들어보시죠. 끝까지 생존자 한 명이라도 더 탐색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긴박한 구조 상황과 달리 브리핑은 상당히 좀 여유 있게 하시는데요. 네. 현재 얼마나 남아 있는지 여부 확인되나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해군 그다음에 군 그다음에 해경을 투입을 해서 탐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이 안 된다는 말씀? 네, 아직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 3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선체에 얼마 남아 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예, 그 바로 이제 지금 그런 작업이 지금
한 명의 끝까지 구조에 총 가능한 자원을 동원을 해서 대폭 탐색 인력 투입을 해서 특수부대에 진입을 해서 사고 현장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언론 프레임 계속하고 왜 오버하냐고 왜 정확하게 보도 좀 해주시지. 누구보다 뉴스보다도 가족분들이 더 먼저 알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고 크레인이 와서 어떻게 할 거고 이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고 또 원인 규명도 확실하게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엄벌에 처할 겁니다. 반드시 마지막 한 분까지 구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한 게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 있는 분들 다 책임지고 물러나야 됩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진보진영 인사들을 반정부 성향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여론전을 청와대에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최근 세월호 특조위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경찰청 정보국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불법 사찰 문건 등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정보경찰이 이석태 특조위원장의 좌편향 인사 대거 영입을 예상하고 청와대에 이를 방해하는 여론전을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피해 회복 절차 과정에서 여당 측 위원을 통해 특조위원장의 편향적인 인사와 조직 운영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도 발견됐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와 상처를 남긴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 사고는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특히 낚시 예능이 인기를 끌고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지난 1월 통영 욕지도 부근 바다에서 낚싯배가 화물선과 충돌했습니다. 5명이 숨졌는데 모두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뒤 선박 안전 규정은 강화됐습니다. 인천 월미도 선착장과 주변 섬을 오가는 배엔 구명조끼는 물론 안전교육 일지까지 꼼꼼히 비치돼 있습니다. 이 배는 이렇게 지금 훈련 실시한 것을 실제로 사진으로 해서 이렇게 남겨놨기 때문에 기록도. 문제는 낚싯배와 같은 작은 어선입니다. 봄 행락철을 맞아 낚싯배 이용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 실태는 어떨지 단속 현장에 직접 동행해 보겠습니다. 몇십 분을 달리자 어선 2대가 나타납니다. 일정 비용을 받고 바다 낚시 장소는 물론 미끼와 식사 등을 제공하는 낚시 어선입니다. 해경이 안전조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안내 방송을 해보지만 협조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잠시 저희가 계류를 할 예정이니 승객 여러분들은 낚싯대를 잠시만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낚싯대를 안전하게 좀 빼주세요. 한참 주위를 돌다 배에 올라서자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고개를 숙이는 단속 경찰에게 마지막까지 볼멘 소리는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얌체족도 골머리입니다. 한 낚시 어선을 단속하는 사이 근처에 있던 다른 배는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구명조끼를 입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선장과 달리 승객은 음주 측정이 아닌 술병 등 유관 증거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점도 얌체족 양산을 부채질합니다. 손질장에서 그거 불법이라 가지고 오라 소리는 못하고 근데 손님들이 이제 오력도 깎아가 먹게 하죠. 그대로 오는 건데.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지난 2015년 295만 명에서 2년 만에 100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낚시객들이나 해상 우리 유도선, 낚시어선 종사자분들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근본 검색할 때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해상사고. 기관 고장 등을 빼면 인적 과실이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안전불감증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채권단으로부터 자구 대책을 거절당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결국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최대 주주인 금호산업은 이르면 오늘 이사회를 열고 자구계획 수정안을 확정해 의결할 방침입니다. 금호아시아나는 지난주 정부와 채권단이 자구 대책을 거부하고 경영진에 대한 불신까지 공개적으로 밝히자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행기에 타려던 승객의 여행 가방에서 권총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공항 경찰단은 그제 아침 7시 반쯤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 오사카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21살 이모 씨의 가방에서 권총 한 자루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아버지가 집 근처에서 주운 가방이었고 안에 권총이 있었는지 몰랐다는 이 씨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른바 물뽕 등 인터넷 마약류 매매 정보를 무기한 집중적으로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방심위는 인터넷에서 거래된 마약류가 성범죄에 이용되고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는 등 2차 범죄를 유발하고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업체인 다임러는 벤츠 자동차의 일부 모델의 배출가스 소프트웨어 관련해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임러는 배출가스 조작에 쓰인 새로운 불법 소프트웨어가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독일 연방자동차청에 청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생산된 메르세데스 벤츠 GLK 220 CDI 모델 6만 대에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민간인 통제 선복은 강원도 최북단 농촌마을이 최근 나라 땅 임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변경되면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입니다. 펀치볼이라는 지명으로 불리는 해발 4,500m 고지대 분진대 민통선 부근 땅의 70% 이상이 국유지입니다. 6.25 전쟁 후 정부가 집단 이주 정책을 펴서 이주민에게 경작권을 준 곳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돌과 포탄을 골라내며 빌린 국유지를 농토로 일궜습니다. 근데 이건 전체 우리가 만들었잖아. 전체 우리가 돈을 들여서 힘들 많아져. 지뢰만 있어. 돌도 그렇고 나무가 이랬었고 그거 우리가 다 캐내고 수자가 그땐 장비도 없었었어. 70년대는 제대로. 그런데 최근 정부가 이 일대 국유지 임대 기준을 바꿨습니다. 그동안 없던 면적 제한이 생겼고 새로 땅을 빌리려면 지금처럼 수의 계약이 아니라 경쟁 입찰을 하도록 했습니다. 나라 땅을 내 땅처럼 사용한 일부 주민 때문이었습니다. 땅은 넓고 인구는 적다 보니 농사 규모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민통선 이북 지역이라서 정부의 관리는 소홀했고 주민들은 땅을 재임대하는 등 폐해가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축구장 면적 수십 배를 빌려 독점하기도 했고 싸게 빌린 나라 땅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고 비싼 임대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 특정인들이 이제 다수 이렇게 갖고 있는 땅을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좀 골고루 쓰게 하자. 왜 일부 이제 뭐 대형 누구는 20만 평, 30만 평 이제 몇 사람은 이렇게 다 하고 일부 농민들은 국유지를 회수하려면 경작권을 보장하고 그동안 들어간 개간비도 보상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단 행동도 예고하고 있어 민통선 부근 나라 땅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는 18일 올해 두 번째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습니다. 수출 부진에다 기업들의 투자까지 감소하는 악재가 이어지고 있어서 수정 여부를 놓고 한국은행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를 이끈 건 수출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주력 제품인 반도체 수출이 크게 줄고 중국으로 수출도 감소하면서 우리 경제는 점차 부진의 늪으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출 감소세도 지속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중장기 성장을 이끌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가 좀처럼 되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국내외의 경기 상황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 상황의 여건이 회복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에 따라 국책 연구기관인 KDI는 지난해 11월 경기 둔화라는 말을 꺼냈고 5개월 만에 부진이라는 말로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IMF를 제외한 국내외 기관과 연구소 등이 잇따라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오는 18일 한국은행이 내놓을 성장률 전망치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미 지난 1월에 전망치를 0.1%포인트 낮춘 2.6%로 제시했는데 국내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 전망에도 먹구름이 낀 만큼 이번에도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또 경기 회복 시점에 대한 불안감도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이라던가 정부의 재정 지출에 대한 기대 효과 등을 반영한다라고 하면은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같은 수준에서 유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국은행이 성장률과 관련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일단 기준금리는 이번에도 연 1.75%로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오는 6월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문제 등으로 냉각된 한일 관계가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또 일본 내 비판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아베 총리의 노림수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아베 총리가 오사카 G20 정상회의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과의 개별 회담을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교도통신 등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렇게 전했습니다. 일본 총리실 소식통은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등과 관련해 냉각된 한일 관계를 개선할 의사가 문 대통령에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적인 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대북 공조 등에 따른 한일 간 균열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베 정권이 국내 정치에서 곤경에 처하자 국민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 고위 관료들의 잇따른 망언과 함께 후쿠시마산 수산물 관련 WTO 분쟁에서 일본이 패소하면서 정부 책임론이 불거지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오는 21일 치러지는 오사카와 오키나와 보궐선거에서 여당의 참패가 예상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악재로 떠올랐습니다. 때문에 한국과의 갈등을 부각하며 보수층을 결집해 내각 지지율 상승을 꾀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관측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G20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정상들과 개별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과의 회담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한일 간 불신이 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2달여 사이에 한국이 강경 자세를 누그러뜨리거나 북한 문제 등에서 변화가 생긴다면 필요에 따라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주요 서비스가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한동안 먹통이 됐습니다. 지난달 13일에도 반나절 넘게 장애가 있었습니다. 박희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 그리고 자회사인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의 주요 서비스가 한동안 먹통이 됐습니다. 접속 장애는 미국 동부 시각으로 14일 오전 6시 30분부터 몇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페이스북의 접속 장애는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일어나는 등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지난달 13일에도 전 세계에서 약 14시간 동안 접속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페이스북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달 접속 장애 당시에는 분산 서비스 거부를 일컫는 디도스 공격과는 관련이 없다며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었습니다. 지난달 페이스북 장애는 서버 구성 변경에 의한 기술적 오류 탓으로 밝혀졌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 장애로
트위터에는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심야 시간대임에도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인스타그램 오류 등이 올랐습니다. 미 동부 시간 14일 오전 11시 현재 일부 지역에서 페이스북 네트워크가 복구되는 등 순차적으로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기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적 긴축 정책을 고리 삼아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때리기에 또다시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연준이 제대로 일을 했더라면 주식시장은 5천에서 10,000포인트 정도 추가 상승했을 것이고 국내 총생산 GDP도 4% 이상 급증가했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양적 긴축 정책이 킬러였다며 정확히 반대 조치가 취해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워싱턴에서 새로운 무역 협정을 위한 협상을 개시합니다. 미국 시간으로 15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협상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경제재생상이 각각 대표로 참여합니다. 이번 협상은 지난해 9월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새 무역협정에 대한 협상을 벌이기로 한 지 7개월 만에 이뤄지는 겁니다. 미국 측은 일본 농산물 시장을 열고 자동차 등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겠다는 계획인 반면 일본은 서비스 부문과 자동차 등 수출품에 대한 관세 인하나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정부가 관광 사업을 되살리기 위해서 유물들을 잇따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려 4,400여 년 전 무덤이 새롭게 발굴됐습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 남쪽 인근 사카라, 고대 공동묘지터입니다. 이 유적지에서 최근 고왕국 제5왕조 시대 무덤이 새로 발굴돼 공개됐습니다. 제5왕조는 기원전 2350년에서 2500년 사이를 일컫습니다. 이 무덤은 제5왕조 말기 제드카레 파라오가 통치했을 당시 쿡이라는 이름의 고위 관리를 위해서 지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The tomb is 4,400 years old, back to the old kingdom. 무덤의 벽면은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장면 등을 담은 화려한 색깔의 도들새김 그림과 비문들로 채워졌습니다. 가장 큰 그림에 나오는 남성이 주인공으로 보입니다. Almost the 24th century BC, the colors are exceptionally well preserved inside the tomb. 이집트 정부는 제5왕조의 왕실 사제였던 와흐티의 묘를 비롯해서 사카라 지역의 새 유물을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를 축출한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정치적 혼란과 테러로 위축된 관광 산업을 부흥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카라 지역은 이집트 최초의 피라미드인 조세르 피라미드와 상해 문자가 새겨진 무나스 피라미드 등으로 유명합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7년간의 망명 생활 끝에 체포된 폭로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를 숨겨주는데 총 74억 원이 들어갔다고 에콰도르 정부가 공개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더선은 어산지를 영국 런던 주재 자국 대사관에서 7년 동안 보호해온 에콰도르 정부가 500만 파운드, 약 74억 원의 비용을 썼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해 10억 원이 넘게 들어간 셈입니다. 어산지는 2012년 8월 망명을 요청하면서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들어간 뒤 줄곧 이곳에 머물다가 지난 11일에 체포됐습니다. 태국의 정월 초하루 축제인 송끄란 연휴가 시작된 지 사흘 만에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로 무려 17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송끄란 축제는 서로 물을 뿌리며 축복을 기원하는 물의 축제로 불립니다. 태국 도로안전센터는 송끄란 축제 연휴가 시작된 지난 11일부터 3일간 태국 전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174명이 숨지고 1,728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왕수한 태국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송끄란 축제 기간 과속 또는 음주 사고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경찰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네팔의 에베레스탄 인근 공항에서 소형 비행기가 이륙 도중 헬리콥터와 충돌해서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에베레스트 지역 루클라의 탱진 힐러리 공항에서 소형 항공기가 이륙을 시도하던 중 갑자기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면서 활주로에 세워져 있던 헬리콥터와 부딪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고로 항공기 조종사와 헬리콥터 주변에 있던 경찰관 2명 등 모두 3명이 숨졌다고 로이터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부상자들이 카트만두의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사고 여파로 에베레스트로 가는 관문인 텐징 힐러리 공항의 운영이 잠정 중단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주말 동안 날씨가 요란스러웠지만 이번 주는 맑은 날씨 속에 봄이 무르익어 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3.9도까지 내려가면서 다소 추웠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따뜻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18도까지 높아지겠고요. 내일부터는 2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면서 한층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하지만 아침과 저녁으론 여전히 쌀쌀해서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대기질은 양호합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비 예보 없이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18도까지 오르겠고요. 춘천과 강릉 20도, 안동도 20도, 대구 22도, 대전 20도, 광주도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내일 밤부터 수요일 오전까지 남해안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굿모닝 화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도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